뭐 오늘 그 방송을 아우르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이 회복되지 않으면 버블로 판명 나겠죠. 그런데 이미 실물이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미 저는 실물은 우리가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냐. 참고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양극화는 인정. 네. 양극화는 인정. 특히 뭐 저도 주변에 강의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작가니까. 그래서 스태프분들도 친하고 그런데 연락이 끊긴 데들이 있어요. 너무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모객이 일단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참 오프에 오시던 분들은 또 온라인 그 접속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무지무지 놀라운 일인데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 3분기 영업이익을 봤더니 3분기라는 건 7, 8, 9월 얼마 전이죠, 그죠? 네.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19년 7, 8, 9월 비해서 이익이 다 늘었어요. 진짜요? 무서운 이야기죠, 지금. 기업들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그 기업들 중에서 이익이 몇백 %씩 늘어난 산업들도 꽤 많더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 제가 이야기 하나 하자면 최근 들어서 가장 혜택을 본 데는 당연히 인터넷, 온라인, 뭐 게임 이런 데겠지만 요새 물류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거. 그리고 해운도 그렇죠. 항공도 화물 수송. 특히 요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 아실 것 같은데 인테리어랑 가구, 가전이 지금 주문하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네네.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언택트나 재택근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집에 계속 있으니까 시간도 좀 남고 또 여행 가려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살만한 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안 잘리고 재택을 하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면 그 다음 정리해고인데 그게 아니라 재택이다라는 건 그러네요. 사실은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뭐 10%, 20% 직장인들 또는 그런 산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황을 누리는 산업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020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됐던 셈이죠. 제가 얼마 전에 LG전자, 삼성전자가 가전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좀 바꿔볼까? 맞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계속 화장실을 가든 뭐 거실을 가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자꾸 브라운관 TV가 그러니까 그게 계속 눈에 거슬리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바꿔야 되나 하면서 저도 뭐 식기나 그릇 이런 것도 관심도 없는 원래 사람이 그렇지. 그런 것도 이제 막 관심 갖게 네. 되고 집에 좀 더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도 그걸 부추긴 게 오늘 주제 중에 하나지만 정부가 이제 임대차 3법도 임대차 3법인데 그 전에 자가거주 요건 되게 강화한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시거주 2년 차에 시거주 2년. 집주인이 자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졌대요. 수리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용 인테리어와 자가용 인테리어가 틀리니까. 다르답니다. 다르죠. 얼마 전에 저도 이사했거든요. 네. 오래 살던 집을 이제 그 집을 이사를 하고서 애들이 너무 아들만 있으니까 불 근처에 오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인덕션으로 이번에 바꿔야지. 가스레인지도. 예, 그랬더니 이사하고 한 달 동안 배달 음식만 먹었어요. 왜요? 인덕션이 배달이 안 돼가지고. 인덕션을 주문을 했는데 그게 아직 배송이 안 돼서. 구멍만 뻥 뚫려 있는 그. 어머. 물량을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인덕션 제품이 그만큼 물량을 못 따라가는.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 확 찐작을 해가지고요. 네. 배달 음식 먹으니까 이게 그냥 그것만 그렇죠. 시키나요? 네. 맞아요. 좀 많이 시키게 돼요. 네, 그 맞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술은 나빠요.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신 게 그 인덕션 탓이군요. 인덕션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무튼 제가 방금 이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그 이사나 자가거주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져서 특히 요새 오늘의 뭐 그런 네네. 인테리어 관련된 오늘의 집? 앱들 해도 되나요? 네. 네. 유튜브만 틀면 나오는 그 광고 그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정말 올해 뭐 가장 빨리 성장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되게- 물려있네요. 되게 산업별로 좀 되게 편차가 이제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지금 분위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과 그리고 학습 효과로 인해서 그런 자산 시장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와 더불어 전세가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전세가 이렇게 오른 건 한 6년 만에 일이고요. 2015년 이후에 지금 사실 처음 겪는 일이 벌어졌죠. 전세가 얼마나 올랐나 통계를 한번 봤더니 세상에
전국 아파트 전세는 한 6%, 서울은 10% 올랐더라고요. 예, 작년 11월 15일 대비 올해 11월 15일. 그러니까 한 1년 사이에 전세가 이 정도 오른 건 거의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보통 거예요. 평균 몇 프로 정도 오르나요? 지난 5년 동안은 거의 제로였어요. 제로였는데 예, 이번에는 예, 이번에 10%? 갑작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물가지표로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거주용 물가, 소비자 물가 중에서 주거비 비중이 한 9% 정도 되는데 그 9% 중에 한 절반을 차지하는 게 전세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 오르면 인플레가 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코노미스트니까 네. 전세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왜냐면 안 오르는 거라고 돼 있었으니까. 계속 여지껏 안 올랐으니까. 예, 안 올랐죠. 예, 그래서 이게 갭이 불가능해졌잖아요. 쫙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급등하면서 2020년 11월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좀 믿어지지 않는데 11.59% 올랐으니까 와. 연간으로는 이보다 더 오르겠죠? 감정원 통계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8년 만에 최고 올랐다 그러잖아요. 이런 통계들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2018년보다 2020년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한마디로 예전에는 집값만 올랐다라면 이제는 전세와 집값이 같이 서로 맞물리며 올라가는 그런 급등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갑자기 전세가 분위기가. 오른 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뭐 임대차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임대차 3법이나 그런 부분도 영향이 당연히 있었겠네요. 이 법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죠. 일단 2015, 16, 17로 이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 핵심 지역의 공급 물량들이 좀 꽤 많았잖아요. 네. 당장 뭐 서울만 하더라도 연 한 4만 호 정도는 꾸준히 나오는 시장이었고, 특히 2018년 말 헬리오시티 이럴 때는 전세 가격을 되게 누르는 요인들이었어요. 만약에 임대차 3법이 나오려면 그렇게 입주 물량 많을 때 나왔으면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을 옮긴다든가 저처럼 학군 애기 때문에 학군지로 좀 옮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동들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때 대규모 공급이 쏟아지면 막 입주하는 단지는 전세가 또 되게 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2020년부터 23년 상반기 정도 한 만 2년 반 정도는 이제 거의 공급 물량이 0으로 인천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딱 나온 거죠. 그리고 임대차 3법이 특히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전세를 그렇게 많이 올렸냐면 지방은 전세가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전체 사람들이 이제 100명이 있다고 하면 도지역은 70명이 자기 집에 살아요. 자가 거주율이 높다. 예, 지방은. 그런데 수도권은 집값이 비싸니까 자가 거주율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대부분이 전월세인데 이제 이것조차 예전에는 전세가 한 30%씩 차지했었다면 최근 들어서서 금리도 떨어지고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하면서 월세 선호하잖아요. 그러면서 반전세 혹은 월세로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세 비중이 이전 30%에서 20%, 전국으로 보면 10% 지금 중반. 급격히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다가 갑자기 전세를 공급해주고 있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전세를 놨다가 내가 손해가 크다. 맞아요. 또는 이거 함부로 이거 끼고 팔 수도 없어. 혹은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없어. 가격도 못 올려. 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제 전세 공급자들이 실거주 요건도 강화됐지 전세라는 상품 공급의 매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전세가 씨가 말랐고, 그 과정에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한가가 아니면 거래가 안 되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그 그렇죠. 유동성이 말랐다는 게 네. 저는 가장 큰 문제, 즉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셈이죠. 이게 최고가를 부르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건 좋은 시장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게 연쇄적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전세가율이나 매매가 이런 것들 아까 그 전세가율이 전국 6%, 뭐 이렇게 10% 올랐다고 하셨는데 내년이랑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걱정인데, 첫 번째는 올해가 2020년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사를 상대적으로 적게 한 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집도 안 보여주고 그렇죠. 일단 맞아요. 이동도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량이 언제 쏟아질 거냐? 내년 이사철에 쏟아지겠죠. 내년 3월. 두 번째가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최근 저기 부산 지역에 신공항 관련해서 난리가 난 거 아시죠? 가덕도. 예, 가덕도.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그쪽이에요. 저는 대구인데 그 제 지인들, 친척분들이 밀양이랑 부산에 그렇게 많이 사시는데 요즘 그 단톡방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요? 싸워요. 아. 그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네, 예, 밀양 공항과 그렇죠. 가덕도 공항과
또 김해공항 확충 뭐 이런 세 가지 대안이 네.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대화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김해공항이라 가봐야 뭐 몇 번 가봤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KTX 있는데 뭐 공항이 필요해 그랬다고 혼났거든요. 혼나죠. 네, 그런 이야기 하면 혼나더라고요. 그런 의견 필요하지 않아. 네,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옛날 김해공항 비행기 내리다가 사고 난 적도 있고 그래서 김해공항에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요 이슈에서 나온 게 왜 나냐 하면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의견 정리랄까 어느 정도 뭐랄까 이렇게 좀 조율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왜 이게 지금 부각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벌써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잖아요. 아 부산시장님이 바뀌는구나 이번에. 네. 그러니까 그런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사실은 도지사랑 또는 특별시, 광역시의 시장님들 선거인데 그게 내년 5월에 있잖아요. 5월 네. 맞죠? 5월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선거 의사결정들이 있을 때 이게 또 뭐가 나오냐면요. 개발 호재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이 쫙 존재하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현안들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게다가 뭐 2021년 우리 경제 성장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V자로 회복은 된다 그러더라도 2020년 받았던 타격에서 회복되려면 내년에 재정은 많이 써야 되잖아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도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 호재가 많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전세든 집값이든 이게 들썩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올해 전세를 그냥 한 1년 그냥 연장했거나 했던 집들은 이제 내년쯤 되면 계약갱신 청구를 하느냐 아니면 원래 자기들 목표대로 어디로 이제 이사를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가 내년 아니겠냐. 그래서 경기 요인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제쳐두더라도 내년 상반기는 상당히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세 물량이 이제 갈수록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은 전세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전세가가 오르면서 그 매매가를 가만두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매매가를 치고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사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집값이 안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이제 전세가 뭐 연단위 10%씩 올라가고 이제 내년이 더 걱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집값을 부추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88, 89년 또 지나고 난 다음 생각해보면 2000년, 2001년 그리고 2012, 13년 이때가 전부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벌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시기고 이게 다 주택 가격의 상승 국면이 바로 뒤에 이었거나 같이 진행됐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번 랠리도 2014년 바닥 15년부터 강하게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난 있고 1년 있다 집값이 올랐고 88, 89년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의 그 불장이었다고 볼 수 있고 2000년에서 2002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 사기 제일 좋았던 시기였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때 살려면 용기가 필요했겠지만 이런 여러 사례들처럼 우리가 전세 가격 상승하면 그 뒤는 상당히 주택 시장이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 당연한 게 전세를 앞으로 많이 올려줘야 된다 생각되면 예를 들어 2년 뒤 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4년 뒤에 전세가 주변 아파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주한 거 시세를 보면 몇천 몇억 올려줘야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올려줄 돈으로 사자. 그렇죠. 이런 의견이 나올 거고 실거주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 갭이 좁아지는 아파트들은 왜냐하면 전세가 밀어 올릴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전 마진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 다가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봅니다. 최대한 연끌을 해서 그래 내 갈 수 있는 최대한 연끌로 해서 똘똘한 채로 가자. 요런 지금 분위기가 되게 팽배하거든요. 요런 부분 혹시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노도강 장사 때 2006년에서 8년 사이를 이제 저희들은 노도강 장사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저는 그 부동산 시장을 우린 다 이번 장만 보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좋은 장이 있는 반면 항상 안 좋은 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최근에 부동산 관련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걱정되는 게 이번 장만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많죠. 2008년 고점 친 다음에 정확하게는 강남은 2006년이 고점이었고 2008년은 이제 강북 고점인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비웁니다. 네. 은행동, 은행 사거리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한 3, 4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던 30평형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 지인이 거기 살고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갑자기 몇 달 안 되는 한 6개월 사이에 6억이 넘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7억, 8억까지 가더라고요. 이제 그 뒤 이제 그 길고 긴 조정을 겪고 이번에 다시 그 가격 회복한 건 물론 이제 10억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거기에 원래부터 살고 계시던 분들은 평가이익도 거두고 또 그걸 만약에 고점에 잘 팔았으면 굉장히 큰 차익을 넘기셨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집 한 채 갖고 계시니까 자기 집이 다시 반토막 났다가 올라가는 걸 또 보셨을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오르기만 할 때는 참 계속 갈 것 같은데 그게 언젠가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무섭게 빠지거나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돼서 이번에는 하한가가 아니면 팔 수 없는 시기가 와요. 한가. 예, 호가의 제일 마지막 밑단에 이 동네에서 가장 싼 집이 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 팔아야 되거든요. 이게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호가만 보고 따라가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영끌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또 이야기를 하자면 마레프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고 네. 뭐 부동산 하신다는 분은 마레프 모르면 일단 곤란하죠. 그래서 이 마레프 부동산의 30평대가 불과 2년 전 이맘때 10억에 거래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20억 가까이 하죠. 그렇죠. 왜 그랬었냐 하면 그때 2018년 주식시장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폭락했어요. 그렇죠. 그때 2600에 있었던 게 1800까지 8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굉장히 큰 하락이었어요. 주식시장은 원래 그래요. 2020년만 그런 게 아니고 맨날 그래요. 변동성이 심하죠. 맨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도 걱정은 사실 많이 되는 게 그런 장을 한번 보고 살아남으면 이게 투자가 단단해지고 종목 고르는 눈도 생기고 빠질 때를 대비한 어떤 종목의 선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르는 장만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죠. 좀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였던 게 그전 14억, 13억을 호가하던 그 마레프 30평대가 그때 10억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예, 그걸 저는 뭐 저도 이제 야 이건 정말 너무 싸지 않냐. 이 아무리 시장이 나빠지고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 경제 나빠지면 금리도 인하할 거고 더 나가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수출이 안 되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도 있을 거고 뭐 그런데 이렇게까지 폭락할 일인가 싶은데 그때 폭락하고 바로 V자 반등을 해서 지금 이제 17억, 18억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6년 강세장이잖아요. 15, 16, 17, 18, 19, 20까지. 네. 만 6년 강세장 중에도 한 번 조정 나면 그 비싸고 좋은 강북을 대표하는 단지도 3, 4억 빠지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통을 여러 개 파서 또는 뭐 보험사 가고 신협 가고 저축은행 가서 여러 개 신용대출을 받아서 산다라는 게 한 번만 삐끗하면 이 강세장에도 이런 거가 나오는데 약세장 오면 이 정도 조정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다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되시는 분들 아까도 전세를 뒀죠. 이미 내가 전세를 살고 있고 이게 내 돈이에요. 근데 앞으로 2년 뒤, 4년 뒤에 전세를 올려줘야 될 돈들을 생각해보면 그래 대출 조금만 받으면 내가 집 살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꽤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소수입니다. 사실은 수도권 지역은 15%밖에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능력 있는 소수분들은 아니 뭐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차피 전세 거 올려주는 바에야 사는 거 동의. 그러나 그게 아닌 전세 자금도 자기 돈이 아닌.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 자금 거의 대출을 다 풀로 땡겨서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정말 힘들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그래서 한 2년 뒤에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세가 이렇게 오르는데 집값이 뭐 빠지겠냐 2년 사이에. 그러면 2년 뒤에 팔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한 번도 매매를 안 해보신 분이구나.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양도세가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음. 너무나 많아서 등기를 한번 치면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주택을 한번 매매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주택이 왜 유동성이 없는 시장인가에 대해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다 인생을 건 선택이기 때문에 이 거래가 정말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나라님에게 우리가 정말 애국자가 강제 애국자가 되거든요. 꼭 종부세만 그런 게 장난 아니에요. 네. 신입세가 양도세 진짜. 규정을 네. 실거주 요건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팔게 되는 시기가 언제가 올지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그때가 잠깐 조정받았던 2019년 같은 시기가 된다면 과연 당신은 팔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강세장이 계속 된다 하더라도 잠깐 조정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강세장은 이어질 것 같다. 그러나 영끌해서 덤벼든다고 한들 차익을 노리려고 할 때 시장이 얼어붙은 리스크에 대해서 왜 인생을 건 그런 투자를 지금 할 타이밍으로 6년이 오른 지금에서야 그 베팅을 인생을 건 베팅을 지금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직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산 상태를 좀 더 한번 점검해보고 그에 맞게 좀 전략을 다르게 짜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신 것 같네요. 그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굉장히 규제가 심한데요. 저가 부동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딤돌 대출 이런 게 있는데 5억 이하 아파트들 대출은 LTV 얼마까지 나오냐면 60%까지 나오거든요. 금리도 되게 싸요. 물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7천만 원 정도 이하가 되거나 또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비싼 아파트를 살려면 6억 이하일 때는 보금자리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대출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아주 비싼 고가의 아파트 이런 걸 사겠다고 이제 베팅하는 시기에 계시는 분들은 제 말 안 들을 거고 저도 그분들이 뭐 말을 들을 거라 생각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다른 나라 사례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제 저는 도시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냐. 한 중심으로 어느 나라나 자꾸 모여드는 것 같다는 거죠. 그 지방 분산이 잘 돼 있다는 예를 들어서 독일만 하더라도 베를린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베를린만 핫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파리만 그렇게 핫하고 영국은 런던만 그렇게 핫하고 이런 대도시 시대가 왔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인데 일본은 30년 잃어버린 불황이다 그러지만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메갈로폴리스니까 거대 도시들의 집합체죠. 그 메갈로폴리스라 할 수 있는 도쿄도 지역은 인구가 3,800만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 도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집값은 15년째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집값 평균은 빠져도 대도시 집값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가격이 싸다는 것만으로 사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 굉장히 투자가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거대 도시권역 속에서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런 대출을 나라에서 촉진시켜줄 수 있는 자리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래에 여기 교통망이 깔리는 지역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공부들 이런 것들이 없이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조정을 받을 때는 옥석 구분 없이 조정이 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든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서울 집값도 빠지고 지방 집값도 한때 빠졌어요. 그러나 회복될 때를 보면 지역 경기 따라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경기 좋았을 때는 부산부터 먼저 회복됐고 IT 위주로 지금 또는 중국 관련주 그죠? 그런 것들 또는 언택트 시대 이런 거 관련돼서는 서울 경기만 상대적으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서울 집값이 최근 5년 독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서 주택 매매를 결정해야 되는데 집을 산다 그 자체에만 목을 매면 다음에 오게 될 조정이 언젠지는 저도 모르지만 굉장히 한 번의 선택이 그 두고두고 괴로움을 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지방이 고향인 사람으로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약간 과제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숙제.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 집을 사는 게 집을 사야 숙제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홍 박사님 얘기해 주신 거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숙제하듯이 하기에는 주의해야 되고 위험한 게 많고 살펴봐야 될 것도 많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걸 잘 정리해서 그거를 실제로 내지말을 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은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